2003년 3월 악명 높은 사담 후세인을 전복시키기 위해 시작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중동 지역에 엄청난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지하디스트 단체들은 혼란 속에서 성장했고 2004년 알케다가 공식 결성됐습니다. 하지만 알케다의 한 분파는 곧 극단주의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국제적 이름이 되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라크와 이후 시리아 전역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이어지면서 이 잔혹한 지하디스트 분파는 충성스럽고 위험한 추종자들의 근거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었을 때 그와 같은 불안정한 분위기는 알케다의 새로운 화신이 등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즉 ISIS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시스는 권력을 잡은 동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고 그 절정기는 몇 년간의 격동기로 이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외국 극단주의자들이 ISIS가 장악한 지역에서 이슬람 국가 지하디스트들과 싸우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이 단체는 석유 판매와 몸값 지불을 통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납치된 많은 사람들로부터요. 2010년대 중반 이슬람 국가는 이라크, 시리아, 터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국내외에서 일련의 테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피해자들에게 전 세계적인 대규모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며 그 단체는 중동에서 계속해서 인질을 납치하고 처형하며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ISIS의 부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 단체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누가 주로 확산을 주도했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시스의 주요 잔혹 행위와 분쟁을 살펴본 뒤 그들의 몰락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시스가 중동 등지에서 악명 높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슬람 국가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결국 무엇이 그들을 무너뜨렸을까요? 저희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 탐구해 봅시다. 이 영상에는 인권 침해, 폭력, 그리고 테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슬람 국가의 창립자이자 첫 공식 지도자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입니다. 알바그다디는 2000년대 초 바그다드 이슬람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교사로서 성인 생활을 시작했지만 결국 훨씬 더 어두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알바그다디가 극단주의에 빠진 이유는 보고마다 다릅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그는 사담 후세인 치아 이라크에서 극단적 이념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가 젊었을 때 무슬림 형제단과 함께 지내면서 극단주의자로 변모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알바그다디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가 조용하고 어쩌면 수줍음도 많았으며 대부분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다고 말합니다. 2000년대 중반 알바그다디는 무슬림 형제단과 연관이 있었던 이집트의 지하디스트 학자 사이드 쿠트바의 저서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그의 신념은 그로 하여금 자마트 자이쉬 알알순나 왈자마, 자마앗 자이쉬 알순나 왈자마라는 무장 조직을 창설하게 했으며 이 조직은 결국 미국군과 싸우기 위해 알케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알케다와 함께 바그다디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로서 이라크 전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했고
곧 그는 중동의 지하디스트 운동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알바그다디가 JJASJ에 관여하고 알케다와 연계된 것은 곧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에 의해 그의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2004년에 그는 그해 말에 캠프 부카 구금센터에 수감되었으며 단지 하위 수준의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는 이슬람 국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여러 지하디스트 동맹자들을 모았습니다. 알-바그다디가 구금에서 풀려났을 때 그는 JJISJ의 남은 구성원들과 함께 무자헤딘 슈라 평의회에 합류했습니다. 이 단체는 중동의 주요 극단주의 단체들을 연결하는 우산 조직이었습니다. 알케다의 세력은 평의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곧 그 안에서 원시적 형태의 이슬람 국가가 형성될 예정이었습니다. JJASJ와 알케다의 구성원들 그리고 여러 다른 극단주의 단체들과 연합한 이 ASIS의 초기 형태는 2006년에 결성되어 이라크 이슬람 국가, 즉 ISI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알바그다디는 2010년 5월 1일 ISI의 지도자로 선포되었고 이후 이라크 내에서 여러 테러 공격을 주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공격은 2011년 8월 바그다드의 알쿠라 모스크 폭탄 테러로 이로 인해 저명한 수니파 무슬림 국회의원인 칼리드 알파다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해에 알케다의 창립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미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되자 알바그다디는 보복을 맹세했고 이라크 전역의 여러 도시와 시골 지역에서 급습, 폭탄 테러, 총격 사건을 이어갔습니다. 2011년 말까지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이 그의 손에 희생되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바그다디는 2013년 극단주의자들이 시리아로 이동하던 시기에 공식적으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창설을 선언했습니다. 아이시스는 이제 중동을 넘어 전 세계 평화에 큰 위협입니다. 2014년 6월까지 알바그다디는 자신이 만든 테러 조직을 전 세계 칼리프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칼리프 이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알바그다디는 정부 관계자들, 이슬람 신학자들, 심지어 다른 지하디스트 단체들로부터도 심각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칼리프는 가장 경건한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그다디는 이슬람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거의 즉시 그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공격을 감행하라고 명령했고 국제적인 포로들을 잡았습니다. 아이시스의 일부 포로는 알바그다디에 의해 개인 노예로 붙잡혀 학대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슬람 국가는 곧 전 세계적인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고 알바그다디와 그의 지휘 아래 있던 이들은 수배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아이시스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널리 퍼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의 이념은 급진적인 학자인 사이드 쿠트바의 저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알바그다디가 쿠트바의 정치 사상을 오랫동안 연구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한 무슬림이 다른 무슬림을 이슬람에서 추방하는 타크피르 개념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ISIS에 의해 극단적으로 적용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이슬람의 샤리아 법 아래 두려고 시도했습니다. 아이시스는 무함마드의 전투 깃발인 검은 깃발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들의 버전은 극단적인 종교적,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전통적인 검은색 배경 위에 흰 원안에 무함마드의 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문구가 위쪽에 불길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시스는 전 세계에 자신들의 극단적인 샤리아 해석에 따라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칼리프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순수한 초기 이슬람의 형태라고 여기는 것을 복원하고자 했으며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자신들의 대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지하드라는 개념은 전 세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의해 움직이는 대규모 선전기계가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삶의 목적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이시스는 온라인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스크와 교도소에서도 대면으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 국가가 미성년자들의 지지도 노렸다는 점입니다. ISIS가 점령한 영토 내의 가족과 학교를 세뇌시켰습니다. 중동의 분쟁으로 인해 집을 잃은 아이들은 이슬람 국가 선전에 매우 취약했으며 테러리스트들은 새로운 모집 대상을 찾는 데 끊임이 없었습니다. 2014년 내내 이슬람 국가는 엄청난 수의 신규 대원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고 2015년에 최대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 그들은 거의 11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를 장악했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주요 도시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IS가 정점일 때 합류한 극단주의자 수에 대한 추정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규모로 보면 낮은 추정치는 3만 5천에서 4만 명 사이고 높은 추정치는 최대 10만에서 20만 명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치로 약 4만 명의 추가 이슬람 국가 조직원들이 해외 선전 활동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모집책으로 자국에 남았고 일부는 중동으로 이동해 조직에 합류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그 지배 영역 전역에서 현대 세계가 목격한 가장 끔찍하고 부당한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만행들은 이슬람 국가의 영토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행되었으며 집단학살 시도, 납치, 처형, 테러 공격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시스가 권력을 잡은 후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는 순니파 이슬람을 따르지 않는 무슬림들을 그들의 땅에서 체계적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순니파는 칼리프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소수인 시아파는 지도력이 무함마드 예언자의 혈통 내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시각에서 순니파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거주하는 쿠르드어를 사용하는 민족 종교 집단인 야지디족을 비롯해 시아파 무슬림, 아시리아 기독교인, 그리고 그들의 이념이나 권위에 반대한 순니파 무슬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야지디족은 ISIS에 의해 대규모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본질적으로 반이슬람적이며 심지어 악마 숭배자라고 여겨졌습니다. 아이시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아이시스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야지디족이 조직적으로 체포 처형됐습니다. 주로 아이시스는 남성과 나이든 여성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젊은 여성들과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살아남아 이슬람 국가정부의 주요 인물들에게 노예로 끌려가곤 했습니다. 야지디 집단 학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4,000명에서 1만 1,000명 사이 약 50만 명의 야지디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이들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포로 또는 노예가 되어 야지디교에서 이슬람교로 강제로 개종당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슬람 국가에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 포로 중 많은 어린 여성, 일부는 9살에 불과했으며 종종 학대와 인신매매를 겪었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의해
이슬람 국가에 접근을 거부한 여성들은 종종 처형당했고 폭력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군대가 이슬람 국가가 장악한 영토의 공습을 시작했을 때 고통을 겪은 것은 이라크와 시리아 시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말쯤 이슬람 국가는 외국 군인들과 기자들 그리고 구호 활동가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이 인질들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개입에 대한 보복이라고 정당화하며 잡아갔습니다. 2014년 8월에 일어난 이 사건에서 이슬람 국가는 2014년 7월에 75명의 시리아 군인들을 참수하면서 인질 처형을 시작했습니다. 이 처형 장면들이 담긴 영상은 이후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의해 살해된 첫 번째 국제 언론인은 2012년 시리아 내전을 촬영하던 미국 프리랜서 제임스 라이트 폴리였습니다. 폴리의 살해범은 영국 출신의 이슬람 국가 조직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하디 존으로만 알려졌던 그는 4명으로 구성된 셀의 일원으로 모두 영어 억양을 가지고 있었고 인질들에게 비틀즈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지하디 존은 결국 모하메드 음화지로 신원이 밝혀졌으며 조직이 존재하는 동안 악명 높은 이슬람 국가 처형자로 활동했고 종종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희생자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음화지의 희생자들 중에는 미국 언론인 스티븐 소틀로프, 영국 구호 활동가 데이비드 헤인스와 앨런 해닝, 미국 구호 활동가 피터 카식, 그리고 일본 프리랜서 언론인 하루나 야카와와 겐지 고토가 있었습니다. 음화지는 곧 대규모 국제 수배의 대상이 되었고 2015년 11월 미국 드론이 그의 위치에 공습을 가해 시리아 라카에서 그를 사살함으로써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동안 ICIS는 테러를 해외로 확장하여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폭탄 테러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국제 테러 공격 중 첫 번째는 2014년 5월에 발생했으며 극단주의 이슬람 신자인 메우디 나무시가 벨기에 브뤼셀의 유대인 박물관에서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나무시가 체포된 후 그의 소지품 중에는 자신이 공격의 책임을 주장하는 음성 녹음과 이슬람 국가의 상징이 인쇄된 흰색 천이 있었습니다. 이후의 추가 공격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이시스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6년 6월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 클럽에서 49명이 무자비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총격범 오마르 마틴이 인질을 잡고 군중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마틴이 아이시스의 일원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단체는 그를 미국 내 칼리프국의 병사 중 1명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공격이 발생한 후 마틴은 총격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나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ICIS와 그 지지자들에 의해 일련의 테러 공격이 발생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폭탄 테러와 총격 사건으로 총 130명이 사망하고 3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표적에는 바타클란 콘서트홀과 국제축구 경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5월에는 ISIS가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 폭탄 테러에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살만 아베디와 하셈 아베디는 아레나에서 열리는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를 목표로 급조된 모폭탄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22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 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공격이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2015년 1월 리비아 트리폴리의 코린티아 호텔에서 발생한 악명 높은 공격으로 10명이 사망했으며 이 살인에 대해 이슬람 국가가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불과 2달 후 예멘산에서 ISIS가 2개의 모스크를 폭파해 137명이 사망했습니다. 4월에는 30명의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이 참수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이집트, 터키, 레바논,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모두 비슷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보코하람이 이슬람 국가와 동맹을 맺은 지하디스트 단체로서 유사한 잔혹 행위를 저지르며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탄생부터 아이시스는 반드시 막아야 할 집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위협을 개입 없이 계속 확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9 월 이슬람 국가에 맞선 국제연합군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는 미국 군대가 주도한 고유결의 작전이었으며 미국은 영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호주, 터키, 이탈리아. 아이시스의 공포 통치를 끝내기 위해 미국만이 이슬람 국가에 맞서 연합군을 결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프랑스가 주도하는 작전도 결성되었고 최대 26개국 이 추가로 지원하는 샤말 작전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에는 중국, 레바논, 노르웨이, 일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합류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커져가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군사동맹이라는 별도의 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이 동맹은 최대 34개 무슬림 국가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최근 몇 달 동안 ISIS의 테러를 경험했습니다. 이 회원국들에는 바레인, 나이지리아, 수단, 파키스탄, 요르단, 말레이시아, 리비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말쯤부터 ISIS가 그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붕괴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ISIS는 시리아와 이라크를 점령했지만 그 외 지역 확장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4년 말쯤 ISIS는 터키와 접한 시리아 국경의 도시 코바니를 장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영토 확장을 위해 수천 명의 반군을 보냈으나 이들은 미국의 공습을 맞았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계속 몰려왔지만 모두 사살됐습니다. 코바니에서만 1,500명 이상 이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지하디스트들의 영토 확장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그들은 계속해서 전투원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힘을 과시하려던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반까지 ISIS는 힘들게 차지했던 영토를 서서히 잃기 시작했습니다. 공습으로 인해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확장하는 것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ISIS가 영토 확장 초기에 점령했던 이라크의 주요 도시 모술은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몰려들어 궁지에 몰린 곳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쯤에서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 중동으로 가지 말고 이슬람 국가에 합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ISIS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자국에서 폭탄 테러와 총격을 저지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전 몇 달과 몇 년 동안 이슬람 국가의 계획의 중심이었던 무분별한 모집 프로그램에서 태도가 크게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큰 영토 상실과 시기적으로 일치했습니다. 지하디스트들은 점령 초기 단계에서 쉽게 점령했던 땅을 쉽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제연합군은 꾸준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2016년 말쯤 이슬람 국가의 심장부에 또 한 번의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점점 커지는 테러에 맞서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쿠르드족과 이라크군은 마침내 모술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유 결의 작전에 참여한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여
이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고유 결의 작전은 모술 주변의 주요 이슬람 국가 표적을 폭격해왔고 이라크군도 꾸준히 포위망을 좁혀왔지만 이제야 비로소 도시를 되찾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라크 정부를 지지하는 군대는 북쪽, 남쪽, 동쪽에서 도시로 진입하며 가는 길에 위성 도시들을 점령하고 이슬람 국가 전투원들의 치열한 저항을 진압했습니다. 모술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내부 테러리스트들을 몰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모술 전투는 도시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수백 채에 달하는 건물들이 전투로 파괴되어 그 지역 대부분이 폐허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이라크 총리 하이데르 알 아바디는 도시의 동쪽 지역이 다시 정부의 통제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은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부 모술의 건물들은 매우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군대가 진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 폭탄범들과 저격수들이 이라크 군인들을 쉽게 노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군대는 이슬람 국가로부터 모술시를 되찾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모술 중심부의 5개 주요 다리는 ISIS의 보급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부로 들어가는 차량용 유일한 다른 경로도 미국 주도의 연합군 공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2016년 말 한때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곳이 이제는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술은 2017년 7월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2017년 후반에는 또 다른 주요 거점인 시리아의 라카가 이슬람 국가로부터 탈환되었습니다. 라카 탈환을 주도한 것은 시리아 민주군이었는데 이들은 아랍과 쿠르드 민병대가 연합한 조직으로 처음에 도시를 되찾기 위해 진입했습니다. 2017년 6월 라카는 2014년에 지하디스트들이 점령했던 대도시들 중 가장 먼저 탈환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라카를 공격을 계획하고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는 주요 거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사방에서 공격을 시작해 도시를 초기에 포위했고 천천히 중심부로 진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전진하면서 이슬람 국가 폭탄범, 총격수, 저격수들의 저항에 직면했고 전투 초기에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7월 말까지 민주군은 도시 남쪽의 여러 지역을 성공적으로 점령했고 중심부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습은 도시 내 이슬람 국가 전투원들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민간인들의 목숨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2017년 9월이 되었을 때 도시에 남아있는 지하디스트들은 소규모 집단뿐이었고 시리아 민주군이 라카의 대부분을 탈환했습니다. 전투는 병사들이 라카의 경기장에 공격을 가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곳은 도시에서 마지막 지하디스트들이 숨어있던 곳이었습니다. 10월 20일까지 민주군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주요 이슬람 국가 거점들이 테러리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자 이슬람 국가는 더 이상 갈 곳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연합군의 지속적인 공습과 이라크 및 시리아군이 주도한 지상작전 덕분에 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 대원들은 이제 가족들을 모아 시리아 동부, 특히 바구즈라는 작은 마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이시스는 초기 영토의 95%까지 잃었고 가장 작은 구석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바구즈는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의 작전과 잔혹한 공격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군인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구주는 이슬람 국가 구성원 수천 명이 이전 영토에서 도망칠 때 그들을 수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도착했을 때 바구주의 많은 시민들은 시리아 민주군이 설립한 난민 캠프로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곧 닥칠 공습과 공격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2019년 2월 연합군은 바구주에 몰린 남은 반군들을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아이시스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전투는 민주군 소속 박격포 부대의 집중 포격으로 시작되었고, 미국 폭격기와 저격수들은 마을 외곽에 주둔한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기 위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연합군에게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는 마을 40곳이 넘는 주요 거점들이 점령되었습니다. 공격 초기에는 여러 차례 ISIS의 방역이 있었으나 모두 성공적으로 격퇴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바구주의 이슬람 국가 무장대원들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일부는 여성으로 변장해 마을을 탈출하려 했고, 건물에서 쏟아져 나와 난민 캠프로 향하는 트럭에 타는 수천 명의 민간인들 사이에 섞이기도 했습니다. 먼지 폭풍이 공습과 총격만큼이나 거세게 바구주를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여전히 마을 경계 내의 넓은 지역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인들이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반군들이 자신들을 향한 공격을 막기 위해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이슬람 국가 지도부가 연합군의 항복을 시도한 일부 대원들을 처형하도록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월 13일 민주군이 마침내 시내 중심부를 돌파해 점령하게 됩니다. 16일이 되자 시리아 민주군의 지휘관 자야프라트는 ISIS의 전체 점령지가 이제 700제곱미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시내 중심부에서 밀려났고 바구주 외곽의 작은 마을들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민주군은 남아있는 무장 세력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지금 항복하거나 전투에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대부분은 싸우기를 선택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전투원들과 함께 갇혀 있었고, 군인들이 진입해 전투를 벌이면 이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많은 민간인들이 천천히 마을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여러 무리의 이슬람 국가 전투원들은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투는 그 후 몇 달에 걸쳐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민간인들과 이슬람 국가 전투원들은 바구주 외곽의 마을에 계속 남아 있었고, 시리아 민주군은 그 지역을 계속 포위하며 테러리스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아있던 많은 반군들은 ISIS의 가장 강경한 지하디스트로 여겨졌으며, 그들은 정착지 아래에 터널을 파고 임시 벙커에 숨어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상과 주변 정착지에서는 많은 극단주의자들이 곧 시리아 민주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고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 무스타파 발리가 밝혔습니다. 바구주 전투가 시작된 이후 4,000명 이상의 지하디스트들이 항복하거나 포로로 잡혔고, 남아있는 자들은 지쳐 있었지만 항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까지 시리아 민주군은 ISIS가 점령한 마을에 남아있는 민간인이 없다고 선언했고, 공격이 재개되었습니다. 그 후 이어진 것은 기관총 사격, 공습, 그리고 박격포가 ISIS의 마지막 거점에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폭탄 공격으로 대응했지만 연합군이나 시리아 민주군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추가로 1,300명의 지하디스트들 3월 14일에 항복한 것으로 전해졌고, 군인들은 19일까지 그들의 야영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바구주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남은 방운들에 대한 승리는 2019년 3월 23일에 선포되었습니다.
2019년 3월 이슬람 국가 붕괴 후 최대 26,000명에 달하는 조직 연루 혐의자들이 시리아와 미국이 운영하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된 많은 이들이 ISIS가 저지른 잔혹 행위에 깊이 관여한 테러리스트들이긴 하지만 많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인권단체들과 자선단체들은 아무런 이유나 증거 없이 구금된 이들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내에서 확인된 테러리스트들을 수감하고 있는 교도소들은 종종 급진적인 지하디스트 사상이 퍼지는 온상이 되곤 합니다. 이슬람 국가는 중동에서 연합군과 정부군에 의해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진압되었지만 조직의 일부 잔존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025년 4월 현재 세계 분쟁을 분석하는 선도적인 단체인 프랑크푸르트 평화연구소는 체포를 피한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가 최대 2,5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오늘날 ISIS에 남아있는 것은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테러 위협이 재발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ISIS의 창립자인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는 2019년 10월 미국이 주도한 시리아 북부 군사작전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알바그다디는 미국 군대를 피해 터널로 도주하던 중 몸에 두른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 폭발로 알바그다디의 3 자녀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국 군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토와 지도자가 없는 ASEIS는 예전의 힘을 되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ISIS는 그들의 공포 통치 기간 동안 수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지만 국제적인 협력과 테러를 영원히 근절하려는 의지가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이슬람 국가의 행위와 잔혹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향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 콘텐츠는 연구부터 대본, 편집, 내레이션까지 모두 직접 인력이 하며 AI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 워즈 오브 더 월드 영상이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으시려면 벨 아이콘을 눌러주세요.